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방학 중 수학 공부를 책임질 조창현, 김선미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뭐니 해도 도대체 수학 왜 배우냐 하는 거죠. 아니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주지. 수학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배우는지. 선생님은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돈.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수학자, 200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2020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36위, 자산이 약 2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미국의 수학자이자 투자자인 제임스 사이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 하버드 대학 수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연구하던 그 순수 수학 이론들을 투자에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그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공계 그 출신의 박사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수학 원리를 바탕으로 그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 기법을 이용을 해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1년간 무려 66%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 말고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미국의 그 직업 전문 사이트인 커리어 캐스트가 있는데요. 이 커리어 캐스트 그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수학자가 최고의 직업 1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7년에는 그 최고의 직업 10위까지 중에 그 6개가 수학 관련된 직업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미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었었는데요. 카운트에서 이 헬스장 등록을 할 때 그 사물함의 열쇠를 하나를 정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쇠는 카운트에 있는데 사물함은 탈의실 안에 있어서 카운트에서 열쇠를 고른 다음에 그 탈의실에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쇠를 번호를 하나를 골라서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위치가 높은 거예요. 꼭 그래 꼭. 네. 그래서 바닥이구나. 네, 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 그래서 다시 열쇠를 하나를 골랐는데 이번에는 위치가 또 너무 낮아서 넣고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사물함을 가만히 봤더니 사물함이 세로로 7개씩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높이에 있는 그런 사물함은 7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같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사물함의 위치를 잘 보고 위에서 세 번째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위에서 세 번째 높이에 있는 사물함들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카운트에 가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런 사물함을 골랐던 기억이 나네요. 와, 선생님 정말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알차게 활용하시네요. 저도 같은 수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수학이 사실 실용적인 측면이 많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뭐 남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고 내가 꼭 수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시간에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지적이나 정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꼼꼼하다든가 조금 더 말을 할 때 논리적이라든가 뭐 흔히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하죠.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왜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냥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냐는 친구들, 아마 이런 친구들이 보다 더 많은 뭐 이렇게 정의적인 능력을 얻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마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수학이 아무리 어렵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놔야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인내력, 끈기, 문제 해결력, 논리력 같은 것들이 얻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 백신 맞으셨나요? 아직 이제 곧 맞으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좀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고 또 이제 백신이 또 지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뭐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아마 이름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고 아무리 이 백신이 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냥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생명과 직관된 건데 함부로 맞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 백신을 개발할 때는 이 임상시험이라는 걸 한다고 해요. 이 전 세계에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백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8억 인구를 다 할 수는 없죠. 네, 모두 그죠. 그 시험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이때 이 수학에서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그런 수학적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전 세계 건강한 성인 3,000명에 대해서 시험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결과를 갖고 전 세계 모든 그런 인구에 대해서 안정성과 그런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통계적 추정이에요. 그죠. 아, 진짜 수학은 선물 같은 존재네요. 자,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수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선미쌤과 함께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이 중요한 것도 알았어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되게 헤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몇 가지 선생님이랑 한번 짚어보면서 열심히 한번 수학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왜 수학책을 펴보면 수학의 안에서도 영역이 달라 있어요. 뭐 수와 연산, 뭐 문자화식, 그다음에 함수, 뭐 도형, 통계. 근데 아이들마다 자기가 어디가 취약한지 알아요. 나는 도형이 약해, 나는 뭐 식이 약해,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학은 위계성이 뚜렷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 1학년 내용이든 그 앞단원 내용이든 다시 돌아가서 꼭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수학에서 자기 수준 진단은 참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학습터를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도구가 있더라고요. 이학습터에는 그 자율평가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 들어가면요. 그 수학 문제집을 살 필요 없이 나만의 문제를 생성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학년, 단원, 그리고 문항수, 난이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문제지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이력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수준을 파악을 했으면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개념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수학하면은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문제만 많이 풀어도 못 꼭 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개념이 조금 미흡하게 정리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꼭 필요한데 그럼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개념 정리는 제가 이제 늘 친구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보면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고 적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거나 내가 공부를 했다면 일단 빈 백지를 펴놓으세요. 빈 백지를 펴놓으시고 내가 지금 배웠던 또는 공부했던 개념을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쭝얼쭝얼 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정리 참 중요하죠.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습도 중요하고 예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물으러 오더라고요. 선생님 뭐부터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뭐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1학기 때 내용이 조금 미진했다면 복습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복습은 또 어떻게 하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왜 대학교 때도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수학 전공책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하느냐고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그 많은 개념을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줄였었어요. 동그래지셨어. 자, 그 줄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었던 거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금 사실 중학교 때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고등학교까지 쭉쭉 공부해 나가실 거잖아요. 개념 많은 개념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보기 좋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마인드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활용하는데 이 마인드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마인드맵이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막상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좀 시작할지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사실 꿀팁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여러분들 그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를 딱 펼치면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이 항상 이게 가지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지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원, 그 다음에 좀 중까지해서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식으로 단원을 일단 적어보시고 그 각 단원별로 꼭 필요한 공식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적어보는 거죠. 모든 그 개념을 다 구불절절히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다 적다 보면 또 양이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적을 때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간략하게. 이왕이면 이제 그림이나 도식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수학적 기호 있잖아요. 뭐 내변의 길이가 같다, 뭐 내각이 같다라는 건 그림 하나로도 표현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략화해서 표현하고 이왕이면 색펜을 좀 활용하면 나중에 보기도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마인드맵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 그 마인드맵을 통한 개념 정리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수학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문제풀이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 정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문제풀이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도 친구들 푸는 거 보면은 문제집 사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대체 성적이 왜 하고 멀쩡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 푸는데도 좀 효과적으로 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수준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교과서 문제도 풀지 못하는데 난 그 어려운 문제집 갖고 풀면 풀리겠냐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수준에 맞게 교과서면 교과서, 아니 난 교과서는 풀 수 있으면 좀 문제집 하나 기본서 놓고 난 이것도 하겠는데 하면 좀 난이도 높은 걸로 이렇게 차근차근 옮겨가면서 일단 문제집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 한 문제를 풀고 바로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한 문제를 풀고 또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푸느냐 그랬더니 나름 생각이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냥 선생님 채점만 하고 넘어가면 이 보기는 왜 틀렸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였어요. 물론 일리는 있죠. 근데 사실은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학은. 한 문제 풀고 잘 모르겠어 바로 답지를 보는 습관을 가진 그 친구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답지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쭉 풀어요. 쭉 풀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렇게 풀다가 채점을 할 때 완벽하게 맞은 것만 동그라미 치는 거고 또 맞았지만 내가 조금 찍었다 의심쩍다 하는 거는 세모, 그 다음에 이건 도저히 도전을 못했다 하는 거는 별표,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문제를 다시 풀 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자꾸 별표 치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틀리는 계속 또 틀리는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오답노트? 그렇죠. 오답노트를 해주셔야죠. 근데 이제 오답노트도 선생님 오답노트 해라 그러면 선생님 발 아파요 싫어요 이렇게 막 추정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오답노트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문제를 다 열심히 쓰시고 답 딱 쓰시고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족했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쓸 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쓰면 아주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일단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다 쓸 필요가 없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만 간략하게 적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틀린 이유를 반드시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계산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가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여기서 이런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틀린 이유를 자꾸 적다 보면 자기가 반복하는 실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풀이를 적어야겠죠. 마지막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틀렸었던 이유, 내가 부족했던 개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적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 오답 노트만 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 사실 저도 좀 오답 노트를 학생들에게 시키려고 했는데 좀 저 자체가 잘 몰라서 좀 시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알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수준을 파악할 것, 두 번째는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할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복습과 예습의 균형을 이룰 것. 물론 예습도 중요해요. 복습이 더 중요하지만 네 번째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효과적으로 할 것.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볼까요? 꾸준히? 그렇죠. 역시 수학생이라 뭐라 하시네요. 이 수학은 사실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밥 먹듯이 잠자듯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루 이틀 공부해갖고 선생님 수학 점수 안 올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수학도 감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초반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방금 배웠던 거를 5분이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망각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수학은 수학 수업이 안 되는 날 특히 방학 때는 수학 수업이 내내 없잖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를 꾸준히 풀어나가야 그 감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좀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놓치면서 수포자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수학 공부법, 우리 학생들이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차근차근 보면서 그것들을 꼭 실천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수학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선생님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짜장면을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짜장면을 딱 처음 봤는데 막 시커멓고 먹으면 입에 다 묻을 것 같고 딱 별로 맛이 안 땡겼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먹고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뭐 먹을래 물어보면 나는 뭐 짬뽕 아니면 볶음밥 막 이런 식으로 짜장면을 계속 기피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지 않고서 맛없다고 생각했던데 막상 먹어보니 맛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수학이 저한테 그 짜장면과 짜장면의 첫인상하고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리고 이해도 안 가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나랑 수학은 안 맞나 보다 하고 멀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수학의 참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수학을 잘하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데? 그러면 특별한 얘기 안 해요. 그냥 문제 푸는 거 재밌잖아요. 안 풀리다가 풀리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게 왜 풀릴까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시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쾌감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그 제가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선생님 혹시 오늘 미션 준비되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마인드맵. 그렇죠. 이제 개념 정리할 때 마인드는 우리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혹시 2학년,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념을 단원별로
혹은 학년별보다 단원별이 좋은 것 같아요. 함수면 함수 파트 쫙, 도형이면 도형 파트 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중학교 수학은 5장이면 정리가 끝이거든요.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방학 동안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을 미션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좋은 그런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들 미션 잘 참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